제1장 소금장수와 바람. 옛날 어느 마을에 김소금장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김장수는 매일 새벽부터 무거운 소금 포대를 등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죠. 소금, 하얀 소금, 맛 좋은 소금이에요. 하지만 소금 장사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무거운 짐은 기본이고 비라도 오면 소금이 녹아버릴까봐 전전긍긍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김장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바람이었죠. 아이고, 또 바람이야. 김장수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댔어요. 등짐을 휘청거리게 하고 모자를 날려버리고 심지어 소금이 흩날려 눈에 들어가 눈물까지 나게 했어요. 이 못된 바람아, 왜 하필 내가 일할 때만 이렇게 불어대는 거야? 김장수는 바람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세게 불어댔죠. 후우후우 마치 김장수를 놀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김장수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산길을 오르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야, 이 바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김장수가 주먹을 흔들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넌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나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세상에 이런 못된 녀석이 어디 있어? 바람은 잠깐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후우하며 불어댔어요. 김장수는 정말 미치겠네 하며 이를 악물고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산 너머 마을로 가던 김장수에게 큰 위험이 닥쳤어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비 온다. 김장수는 급하게 나무 밑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비는 오지 않고 대신 무시무시한 산불이 저 멀리서 타오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산불이야. 불길이 바람을 타고 김장수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번져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러다 타 죽겠는걸. 김장수는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꿔 불기 시작한 거예요. 후후 평소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길을 반대편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길을 막고 있네. 김장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불길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냈고 덕분에 김장수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바람이 김장수의 등을 밀어주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김장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바람이 날 구해준 건가? 그제야 김장수는 깨달았어요. 평소에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바람이 사실은 공기를 순환시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구름을 움직여 비를 내리게 하고 위험할 때는 자신처럼 무력한 사람도 구해주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바람을 너무 미워했구나. 바람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 다음 날부터 김장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람이 불면 고맙다, 바람아. 오늘도 수고 많다라고 인사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 힘들 때도 바람아, 너도 할 일이 많구나. 나도 힘내서 일해볼게라고 말했죠.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예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떤 날은 바람이 등을 살짝 밀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김장수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바람이 불면 왜 기뻐해요? 바람은 나쁜 거 아니에요? 김장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얘들아, 바람은 나쁘지 않단다. 바람이 없으면 공기가 썩고 비도 안 오고 더위도 못 식힌단다. 그리고 위험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기도 해. 정말요? 정말이야. 세상에 쓸모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바람도 비도 심지어 힘든 일도 다 의미가 있는 거란다. 그 후로 김장수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장수가 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져도 불평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웃으며 일했어요. 사람들이 김장수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밝을까 하고 궁금해했지만 김장수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다 고마워서 그래요. 마을 사람들은
김장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서 짜증날 때도 농사에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더위가 힘들어도 곡식이 잘 있겠네라고 말하게 됐거든요. 어느 여름날 김장수는 평소처럼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바람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러자 바람이 더 부드럽게 불며 김장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후후 마치 나도 고마워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김장수는 그날도 무거운 소금을 치고 다음 마을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소금 맛 좋은 소금이에요. 김장수의 밝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이렇게 김장수는 바람에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힘들고 괴로워 보이는 것들도 모두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2장 할머니의 꿀단지. 산골 마을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사셨어요. 할머니는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당 뒤편에 작은 벌통 몇 개를 두고 꿀벌을 키우며 살았어요. 윙윙 꿀벌들이 부지런히 꿀을 모아와 주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꿀을 따서 작은 단지에 담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꿀을 쉽게 먹지 않았어요. 이 꿀은 정말 아픈 일이 생겼을 때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써야지. 할머니는 꿀단지를 방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할머니 꿀이 정말 맛있다던데 하며 소문을 냈지만 할머니는 쉽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옆마을 건달 오동팔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뭐, 박할머니네 꿀이 그렇게 맛있다고? 오동팔은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것만 탐내는 못된 놈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훔치기 쉽겠네. 크크크. 오동팔은 나쁜 꾀를 냈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언제 할머니가 집을 비우는지 살펴봤죠. 매주 화요일마다 시장에 가시는구나. 그때가 기회야. 오동팔은 화요일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 화요일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가신 걸 확인한 오동팔은 슬그머니 할머니 집으로 다가갔어요. 히히, 이제 그 꿀단지는 내 거야. 대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간 오동팔은 방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을까? 분명 귀한 곳에 숨겨뒀을 텐데. 이불을 들춰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 바닥까지 두드려봤어요. 한참을 찾던 오동팔이 드디어 방 모퉁이 작은 상자 안에서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아하, 여기 있었구나. 꿀단지는 생각보다 크고 무거워 보였어요. 우와, 이렇게 많은 꿀이. 이걸 팔면 한동안 놀고 먹겠네. 오동팔이 꿀단지를 들고 나가려는 순간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윙윙윙.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윙윙윙, 윙윙윙 하며 무시무시하게 들려왔어요. 뭔 소리지? 오동팔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꿀벌 수십 마리가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헉, 꿀벌이야. 오동팔은 깜짝 놀랐지만 에이, 벌 몇 마리가 뭐 대수야. 꿀단지만 가져가면 돼 하며 서둘러 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꿀벌떼가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윙윙윙윙, 윙윙윙윙. 아, 이게 뭐야? 오동팔은 꿀단지를 꼭 안고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꿀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어요. 어떤 꿀벌은 오동팔의 머리를 콕콕 찔렀고 어떤 꿀벌은 목덜미를 쏘았어요. 아야, 아야. 오동팔이 손으로 꿀벌을 쫓으려 하자 꿀단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아, 내 꿀단지. 꿀단지는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꿀이 사방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꿀벌들이 더욱 흥분했어요. 윙윙윙. 우리 꿀을 누가 훔쳐가? 하며 오동팔을 더욱 사납게 공격했어요. 살려줘. 꿀벌들아, 미안해. 오동팔은 온몸이 벌에 쏘여서 여기저기 퉁퉁 부어올랐어요.
얼굴은 호박처럼 부어있고 손등은 만두처럼 퉁퉁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꿀벌들은 계속 윙, 도둑놈, 윙, 우리 할머니 꿀을 왜 훔쳐가? 하며 쫓아다녔어요. 오동팔은 꿀 단지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죽어라 도망쳤어요. 다신 안 올게, 다신 안 훔칠게 하며 울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기 마을로 도망갔어요. 한참 후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깨진 꿀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꿀벌 한 마리가 날아와 할머니 어깨에 앉더니 윙윙윙 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꿀벌과 오래 살아온 덕분에 꿀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 도둑이 들어서 꿀단지를 훔쳐가려 했는데 너희들이 혼내줬구나. 윙, 맞아요, 할머니.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꿀이 다 흘러버렸네. 할머니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꿀벌들이 평소보다 2배나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윙윙. 할머니를 위해 더 많은 꿀을 만들자. 윙윙. 우리가 새 꿀단지를 가득 채워드리자. 꿀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아왔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꿀단지 2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꿀이 생겼어요. 어머나, 이렇게 많은 꿀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꿀벌들이 윙윙. 할머니, 이제 많이 드세요. 하며 기뻐하자 할머니도 환하게 웃었어요. 한편 오동팔은 며칠 동안 온몸이 퉁퉁 부어서 집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오동팔은 뒤늦게 후회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동팔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저게 뭔 일이야? 벌에 쏘인 것 같은데? 하며 키득키득 웃었어요. 오동팔은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몇 주 후 부기가 다 빠진 오동팔이 조심스럽게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왔던. 네, 맞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오동팔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이제 정말 마음을 고쳐먹어야 해. 그리고 할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우리 꿀벌들 도와줄 일이 있는데 어때? 정말요? 응, 꽃밭 가꾸는 일 도와주면 벌들도 좋아할 텐데. 그날부터 오동팡은 할머니 집에 와서 열심히 꽃밭을 가꿨어요. 처음엔 꿀벌들이 윙, 저 도둑놈 하며 경계했지만 오동팔이 정성스럽게 꽃을 심고 물을 주는 모습을 보더니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꿀벌 한 마리가 오동팔 어깨에 앉아서 윙윙 고마워하고 인사까지 했어요. 오동팔은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보람이구나. 할머니는 부지런해진 오동팔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 꿀이 많이 생겼을 때 할머니는 오동팔에게도 꿀 한 단지를 나눠주셨어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야.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동팔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고 꿀벌들과도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탐욕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 거죠. 제3장 용궁에 다녀온 아이. 맑은 개울이 흐르는 작은 마을에 준이라는 10살 아이가 살았어요. 준이는 매일 방과 후면 마을 뒤편 개울에서 놀기를 좋아했죠.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보거나 예쁜 돌멩이를 주워 모으는 게 준이의 일상이었어요. 엄마, 개울에 다녀올게요. 조심하거라, 준아. 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웠지만 마을 개울은 그리 깊지 않아서 아이들이 놀기에는 안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준이는 개울가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 아름다운 비늘이 번쩍이는 큰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물고기가 준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왜 저렇게 보지? 준이가 신기해하며 가까이 가자 물고기가 입을 벙긋 열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 꼬마야. 너 혹시 용궁에 가보고 싶니? 용궁이요? 물고기가 말을 해요? 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은 금린이야. 용왕님의 심부름꾼이지. 오늘 용왕님이 특별히 인간 아이 하나를 용궁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는구나. 금린이 설명했어요. 정말요? 용궁이 정말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준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좋아요. 가볼래요? 그럼 내 등에 올라타거라. 숨은 걱정 말고 마법이 널 보호해 줄 테니까. 준이는 금린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개울 물속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산호들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춤추듯 헤엄치고 있었어요. 우와, 이게 정말 우리 개울 밑이에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신비로운 곳이 나온단다. 금린의 말대로 점점 더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진주로 만든 길, 산으로 지은 집들, 그리고 저 멀리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궁전이 보였어요. 저게 용궁이에요? 아, 맞아. 용왕님의 궁전이야. 어때, 멋지지?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님이 직접 나와서 반겨주었어요. 용왕님은 생각보다 자상하고 친근한 분이었어요. 어서 와, 인간 아이야. 오랜만에 우리 용궁에 손님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용왕님. 저는 준이라고 해요. 준이라. 좋은 이름이네. 자, 우리 궁전 구경부터 해보자꾸나. 용왕님은 준이의 손을 잡고 용궁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보물로 가득 찬 창고,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높은 탑까지. 와, 정말 멋져요. 준이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용궁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 같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기한 구경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준이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용왕님,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용왕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이야, 여기는 아름답지만 늘 똑같단다. 계절의 변화도 없고 새로운 일도 별로 없지. 그래서 가끔 인간 세상이 그리워져. 정말요? 그래, 너희 인간들처럼 하루하루가 새롭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함. 그런 게 진짜 보물인 것 같더구나. 그때 금린이 다급하게 헤엄쳐 왔어요. 준이야, 해가 지려고 해. 빨리 돌아가야 해. 준이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로 물 위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 용왕님이 작은 조개 껍데기를 준이에게 주었어요.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걸 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이룰 수 있단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해. 감사해요, 용왕님. 준이는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준이야, 기억해라. 진짜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걸. 금린을 타고 급히 개울로 돌아온 준이는 물가에 올라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이는 용왕님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준아, 어디 갔었니? 늦어서 걱정했잖아. 엄마, 미안해요. 개울에서 놀다가. 준이는 용궁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웃으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웃으셨지만 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준이는 새삼 행복함을 느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엄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는 것 같았어요. 용궁의 화려함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훨씬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준이는 조개 껍데기를 꺼내 보았어요. 용왕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며칠 후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개울물도 말라가고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준이는 조개 껍데기를 생각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 준이는 개울가에 가서 조개 껍데기를 열었어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해요. 그러자 조개 껍데기에서 반짝이는 빛이 나오더니 하늘로 올라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고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비다, 비.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그 후로 준이는 더욱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겼어요. 개울가에서 놀 때도, 친구들과 뛸 때도, 가족과 함께할 때도 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가끔 금린이 물속에서 얼굴을 내밀어 인사하곤 했어요. 준이야, 잘 지내니? 네, 정말 행복해요. 또 용왕님도 내 소식을 궁금해하신다. 내가 진짜 보물을 찾았다고 기뻐하시더라고. 진짜 보물이요? 그래, 지금 내가 가진 행복 말이야. 세월이 흘러 준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준이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늘 말해주곤 했어요. 얘들아,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진짜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단다. 아이들이 아빠는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으면 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용궁에 다녀왔거든. 아이들은 에이, 거짓말 하며 웃었지만 준이의 눈빛만은 진지했어요. 그리고 가끔 개울가를 지날 때면 물속에서 반짝이는 금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제 사장 꽤 많은 두꺼비. 깊은 산골 마을 개울가에 퉁퉁이라는 두꺼비가 살았습니다. 퉁퉁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지요. 개굴 개굴. 할머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김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니 퉁퉁이가 연못 위에서 배를 내밀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또 사람을 놀려. 김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퉁퉁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결국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이는 물방앗간 앞에서 방아 찧는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누가 벌써 방아를 찧나? 방앗간 주인 박 아저씨가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거기엔 퉁퉁이만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골치 아픈 녀석아. 하지만 박 아저씨도 속으로는 퉁퉁이의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퉁퉁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며 이곳저곳에서 소동을 일으켰지요. 여보세요, 김서방. 이웃집 안악이 담 너머로 소리쳤지만 김서방 대신 퉁퉁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뭔 일이세요? 쌀 좀 빌려주세요. 개굴? 쌀은 없고 개구리 밥은 있어요. 어머나, 또 속았네. 이렇게 퉁퉁이의 장난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점차 퉁퉁이의 재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상류의 댐이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만약 댐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급히 사람들을 모으려 했지만 깊은 밤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확성기도 고장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깨우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퉁퉁이가 나섰습니다. 개굴, 내가 도와드릴게요. 퉁퉁이는 마을 곳곳으로 뛰어다니며 각 집 가장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김서방네 대문 앞에서는 김서방 목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얼른 일어나. 박 아저씨네 창문 아래서는 박 아저씨 목소리로 얘들아, 모두 일어나라. 피해야 해. 최 할아버지네 마당에서는 최 할아버지 목소리로 할머니, 급해. 어서 나와.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모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1시간 후 정말로 댐이 무너졌습니다. 거센 물살이 마을을 휩쓸었지만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이 빠진 후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집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퉁퉁이 덕분이야. 김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퉁퉁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지. 박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퉁퉁이를 찾아왔습니다. 퉁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퉁퉁이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개굴. 그동안 장난만 쳐서 미안했어요. 이번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퉁퉁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장난을 치긴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퉁퉁이를 찾았습니다. 퉁퉁이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해 주었거든요. 개굴 개굴, 모두 안전해요. 퉁퉁이의 힘찬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퉁퉁이를 위해 따뜻한 작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푯말도 세웠지요. 우리 마을의 지혜로운 수호자 퉁퉁이의 집. 퉁퉁이는 그 푯말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평생 장난꾸러기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봄이 오자 퉁퉁이는 다시 개울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난이 아닌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개굴 개굴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마을. 마을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구에게나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지. 퉁퉁이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작은 두꺼비의 지혜가 온 마을을 구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제5장 외로운 바위 도령. 깊은 산속 1000년을 넘게 서 있는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할아버지 바위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그 바위 안에는 슬픈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바위 도령이 살고 있었거든요. 바위 도령은 아주 오래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어버린 젊은 총각의 영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고 외로움만 점점 깊어져 갔지요. 아, 이렇게 혼자서 언제까지? 바위 도령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끔 산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그리워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캐러 온 할머니가 바위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에고 다리야. 할머니가 잠시 바위에 앉아 쉬려는 순간 바위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나, 바위가 움직여.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바위 도령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혼자구나. 며칠 후 약초를 캐러 온 아저씨가 바위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위 도령이 작은 돌멩이를 굴려보냈습니다. 응? 돌이 저절로 굴러가네.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또 다른 돌이 굴러왔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있나?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아저씨도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할아버지 바위에 도깨비가 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바위 도령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장난을 쳤나? 이제 아무도 오지 않네. 그의 한숨 소리가 바람에 실려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약초를 꼭 찾아야 해. 아이는 중얼거리며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 바위 도령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여기가 어디지? 아이는 커다란 바위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위 할아버지. 아이가 바위에 인사를 했습니다. 바위 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해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길을 잃었어요. 할머니 약 구하러 왔는데. 아이가 바위에게 말을 걸자 바위 도령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바위 도령은 조심스럽게 작은 바람을 일으켜 약초가 있는 곳으로 낙엽들을 날려보냈습니다.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가네. 아이는 호기심을 보이며 낙엽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엔 정말로 할머니에게 필요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지요. 와, 정말 있어요. 바위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건가요? 아이는 기뻐하며 다시 바위에게 달려왔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외로우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얼마나 쓸쓸하실까? 바위 도령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이는 작은 손으로 바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바위 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위 틈새로 스며들자 바위 주변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꽃이 피어나요? 아이는 신기해하며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정말로 자주 바위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나아지신 후에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꼭 들렀지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같이 보실래요? 할아버지, 오늘 비가 오니까 추우시죠? 제가 노래해 드릴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바위 도령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바위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고 새들도 찾아와 노래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바위 도령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늦었네. 무슨 일이 있나? 그때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서 같이 오자고 했거든요. 아이 뒤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 도깨비 나온다던데. 괜찮아. 바위 할아버지는 착하셔. 첫 번째 아이가 친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에요. 인사드려요. 아이들은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바위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 바위 도령은 기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켜 꽃잎들이 춤추듯 날리게 했습니다. 우와, 꽃비다. 아이들은 신나게 웃으며 꽃잎비를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바위 도령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찾아와서 놀았고 바위 도령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위험한 길에서는 돌멩이로 길을 막아주고 비가 올 때는 바위 밑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와도 바위 주변만큼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바위 도령의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바위 근처가 참 평화로워졌네. 꽃도 예쁘게 피고 뭔가 포근한 기운이 느껴져. 첫 번째 아이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아무리 차갑고 외로운 마음도 따뜻해진단다. 바위 할아버지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셨거든. 오늘도 할아버지 바위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며 바위 도령의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지요. 제6장 빨래터의 웃음소리. 마을 한가운데 흐르는 개울가에는 큰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어 아낙네들의 빨래터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네 부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떨곤 했지요. 이른 아침
김댁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빨래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빨래가 산더미네. 그때 박댁 아주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우리 집 바로 옆집 최댁에서 어젯밤에 큰 소리가 났다니까요. 김댁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큰 소리? 무슨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그러자 이댁 아주머니가 빨래 광주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최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머, 최댁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던 집이? 새 아주머니는 고개를 맞대고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댁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표정들이 심각해? 언니, 최댁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최댁이? 그 집 며느리가 어젯밤에 시장에서 큰 물건을 사왔더라고. 큰 물건? 응,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큰 자루를 들고 왔어. 아주머니들의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쌀 도둑? 아니면 다른 남자? 에이, 설마.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조금 후 윤댁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언니들, 무슨 얘기 그렇게 재미있게 해요? 최댁 얘기하고 있었어. 아, 최댁? 어젯밤에 정말 시끄러웠지. 언니도 들었어요? 들었다마다 새벽 2시쯤에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라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최댁에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침에 보니까 최댁 마당에 큰 구덩이가 하나 뚫려 있더라고. 구덩이? 응, 뭘 묻은 건 아닐까. 아주머니들의 상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아주머니들이 빨래터에 모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최댁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대요. 구덩이도 팠다고 하던데? 어머나, 혹시 금고라도 묻은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소문이 커질수록 최댁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착했던 최댁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뭔가 수상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빨래터는 더욱 들썩였습니다. 언니들, 큰일이에요. 송댁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최댁에서 경찰이 왔대요. 경찰이? 진짜요? 그럼 정말로? 아주머니들은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의 추측이 맞았던 것일까요? 어서 가봐요.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팽개치고 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댁 마당에는 정말로 경찰관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경찰관이 웃고 있는 거예요. 하하, 정말 재미있는 일이네요. 최댁 아저씨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아주머니들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댁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호박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들, 호박 좀 드세요. 호박? 네. 어젯밤에 호박을 캤거든요.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댁 부인이 마당에 호박을 심어뒀는데 너무 커져서 땅속에서 꺼내느라 밤새 고생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네, 호박이 너무 커서 삽으로 파느라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최댁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호박죽 해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밤새 파느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주머니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뭘 상상한 거야? 호박 때문에 이 난리를. 하하, 정말 우스워. 경찰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최댁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하셔서 왔는데 알고 보니 호박 도둑이었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호박을 훔쳐간.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최댁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짝 선물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김댁 아주머니가 최댁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미안해. 괜한 소문을 내서.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지.
박댁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확인하고 얘기하자. 그날 오후 빨래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소재는 더욱 풍부해졌지요. 그런데 그 호박이 정말 컸어. 내 얼굴만 했더라고. 아니야, 내 머리만 했어. 에이, 내 배만 했다니까. 서로 호박 크기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댁 며느리도 빨래터에 나와서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니들, 호박죽 끓여서 가져올게요. 어머, 그럼 안 되지. 맞아, 우리가 가서 먹어야지. 그날 저녁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최댁에 모여서 호박죽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깔깔거리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했지요. 정말 우리가 바보였네. 말이 말을 낳더라.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최댁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효심은 동네에서 제일이야. 밤새워서 호박 파준 마음을 생각하면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느리도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깜짝 선물에 재미가 없지.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빨래터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퍼뜨리지 않기로 다들 약속했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맞아, 말은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어. 그리고 최대의 호박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사람들은 최대 호박만 하다는 말을 하며 웃곤 했거든요. 빨래터의 웃음소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는 더욱 따뜻하고 신중한 웃음소리가 되었지요. 제7장 노인의 지팡이. 마을 끝자락에 사는 김 할아버지는 아들 둘을 두었지만 요즘 들어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들들은 도시에서 바쁜 생활을 하느라 좀처럼 집에 오지 않았고 와도 늘 급하게 다녀갔거든요. 할아버지는 낡은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지팡이만 있으면 든든해. 그 지팡이는 할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벌써 50년 넘게 사용해서 손때가 번질번질했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꼭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장인어른 그 지팡이 아직도 쓰세요? 큰며느리가 지팡이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낡았어요. 새 지팡이 사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좋아. 오래 써서 손에 익숙해. 아이고, 고집도 참. 며느리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둘째 아들 준수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지팡이 좀 바꾸셔요. 맞아요, 할아버지. 요즘 좋은 지팡이 많아요. 둘째 며느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너무 무거워 보여요. 알루미늄으로 된 가벼운 걸로 바꾸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편해. 다른 건 필요 없어. 아들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시네. 저런 낡은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 창피해. 할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들이 모르는 소중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병실로 가져가지 못해 아쉬워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제 지팡이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 병실에서는 필요 없어요. 휠체어도 있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지팡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이런 곳에서.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낡은 지팡이를 왜 그렇게 아끼셨을까? 민수는 지팡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팡이 손잡이 부분이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지? 민수가 손잡이를 돌리자 놀랍게도
지팡이 안쪽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뭔가 적혀 있네.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민수의 할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지팡이 안에는 우리 가문의 역사가 담겨 있단다.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며 모은 소중한 문서들이 들어있어 언젠가 후손들이 이 뜻을 이어받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남긴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독립운동 당시의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것들이. 민수는 급히 동생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큰일이야. 아버지 지팡이 안에. 두 형제는 급히 만나서 지팡이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팡이를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버지께서 이런 큰 비밀을 혼자 지고 계셨다니. 두 형제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팡이를 무시했던 자신들이 한심했어요.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허둥지둥? 할아버지가 의아해하자 민수가 지팡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 안에 이런 귀중한 것들이.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드디어 발견했구나.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관심 없어 보였거든. 그냥 낡은 지팡이로만 보는 것 같아서. 준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이 지팡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셨단다. 그 뜻을 잊지 말라고 이 자료들을 남겨주신 거야. 그 소중한 뜻을 저희가 몰랐네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할아버지로부터 가문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와,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손자들도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 자료들은 박물관에 기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며칠 후 가족들은 함께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지팡이 안의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정말 대단합니다.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해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기증식 날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이제는 빈 지팡이였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졌거든요. 할아버지, 지팡이 새로 사드릴까요? 손자가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좋아. 이제 이 지팡이에는 더 소중한 것이 들어있거든. 뭐가요? 너희들의 마음이야. 할아버지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 말이다. 그날 이후로 아들들은 자주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다시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 지팡이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던 지팡이인 거죠? 이제 지팡이는 온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그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지팡이 안에 우리 아버지의 독립운동 자료가 들어있었답니다.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의 지팡이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 사이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지요. 부모님의 물건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구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의 모든 물건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도 아이들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8장 황소와 종달새. 넓은 초원에 덩치가 아주 큰 황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뚱보였어요. 뚱보는
자신의 크고 단단한 몸집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음매, 이 넓은 초원에서 나보다 힘센 동물은 없어. 뚱보는 매일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뚱보의 등 위에 아주 작은 종달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짹짹이였어요. 짹짹이는 매일 뚱보의 등에서 벌레도 잡아먹고 아름다운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짹짹, 좋은 아침이에요, 뚱보. 하지만 뚱보는 짹짹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매일 등에 있는 진드기도 잡아먹고 노래도 불러드리는데요. 그까짓 것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거든. 뚱보의 말에 짹짹이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뚱보, 제가 하늘에서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위험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렇게 크고 힘이 센데. 뚱보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짹짹이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짹짹짹, 오늘도 좋은 날.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자세히 보니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큰 총을 들고 뚱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 돼. 뚱보가 위험해. 짹짹이는 급히 뚱보에게 날아갔습니다. 뚱보, 큰일이야. 사냥꾼들이 와. 하지만 뚱보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사냥꾼? 그게 뭐 어때서? 나한테 덤빌 수 있으면 덤벼보라지. 정말 위험해요. 저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이 뭐 대수야. 내 뿔로 받아버리면 돼. 짹짹이는 답답했습니다. 뚱보가 자꾸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후 정말로 사냥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다. 큰 황소. 좋은 사냥감이네. 사냥꾼들이 총을 겨누자 그제서야 뚱보는 놀랐습니다. 저게 총이야? 뚱보, 빨리 도망쳐요. 짹짹이가 소리쳤지만 뚱보는 너무 커서 빠르게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음매, 어떻게 하지? 뚱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짹짹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종달새는 사냥꾼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위험해. 하지만 짹짹이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첫 번째 사냥꾼의 모자를 부리로 떨어뜨렸습니다. 내 모자가. 사냥꾼이 모자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는 사이 짹짹이는 두 번째 사냥꾼의 총구를 지늘그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총이 막혔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짹짹짹, 여기야. 여기 와봐. 사냥꾼들이 짹짹이를 쫓아가는 동안 뚱보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도망치세요. 뚱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고마워, 짹짹아. 짹짹이는 사냥꾼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짹짹이를 사냥꾼들은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작은 새 때문에 황소를 놓쳤네. 다음에 다시 오자. 사냥꾼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후 짹짹이는 뚱보를 찾아갔습니다. 뚱보는 안전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짹짹아,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뚱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뚱보. 우리는 친구니까요. 짹짹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짹짹아. 내가 너를 무시했었지. 뚱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너를 하찮게 봤어. 하지만 오늘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뚱보, 작은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날부터 뚱보와 짹짹이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뚱보는 더 이상 자신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짹짹이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작지만 정말 용감하고 똑똑한 친구지. 짹짹이도 뚱보를 더욱 아꼈습니다. 뚱보는 몸은 크지만 마음은 더 커요. 둘은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뚱보가 먹이를 먹을 때는 짹짹이가 하늘에서 위험을 살폈고
짹짹이가 지칠 때는 뚱보의 등에서 편안히 쉬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동물들이 물어봤습니다. 뚱보, 내가 그렇게 큰데 왜 작은 새와 친구가 돼? 뚱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크기로 친구를 정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정하는 거지. 맞아요. 서로 도우면 더 큰 힘이 돼요. 짹짹이도 덧붙였습니다. 그 후로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코끼리 아저씨도 개미 친구가 필요해요. 사자도 토끼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서로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뚱보와 짹짹이의 우정은 초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어요. 해가 질 때마다 짹짹이는 뚱보의 등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짹짹짹 우리는 친구 크고 작은 것은 상관없어 마음이 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뚱보도 기분 좋게 따라했습니다. 음매매 우리는 친구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그들의 노래소리는 온 초원에 울려 퍼졌고 듣는 모든 동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인 진정한 친구로 말이에요. 크고 작은 것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 뚱보와 짹짹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모든 이에게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제9장 밤나무의 약속. 산골 마을에 김할아버지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만 가난한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할아버지는 작은 밤나무 묘목 한 그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네, 이 밤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은 걸린다네. 묘목을 준 이웃이 말했습니다. 10년이요? 할아버지는 이미 50살이었습니다. 10년 후면 환갑이 넘어서 과연 밤을 따먹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당 한구석에 정성스럽게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걸 심으세요? 당장 먹을 것도 모자란데. 큰아들 민철이가 타박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 자리에 배추라도 심으시지. 작은아들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무슨 대수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밤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도 세워주고 벌레가 생기면 정성스럽게 잡아주었어요. 야, 나무야.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아버지는 밤나무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밤나무는 할아버지 키만큼 자랐습니다. 3년이 지나자 작은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왔어요. 아버지, 그 나무 언제 열매 맺어요? 손자 철수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멀었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해.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밤나무를 돌봤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밤나무는 집보다도 높게 자랐습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여름 더위를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었어요. 아이고, 이 나무 그늘이 시원하네.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바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름에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민철이도 나무 그늘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밤나무에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 꽃이 펴. 손자 철수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곧 밤이 열릴 거야. 할아버지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8년째 되던 가을, 밤나무에 첫 밤송이가 열렸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탐스러운 밤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밤이 열렸어요. 철수가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밤을 따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밤은 처음 먹어봐. 정말 맛있다. 그 밤으로 할머니는 밤밥도 하고 밤죽도 끓여주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더 많은 밤이 열렸습니다.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었어요. 이걸 시장에 가져가면 돈이 될 텐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밤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가족들은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밤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풍성한 밤을 선사해 주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들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돌볼게요. 민철이와 민호가 번갈아가며 밤나무를 돌봤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도 밤이 많이 열렸어요. 철수가 따끈따끈한 군밤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는 밤을 드시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밤나무 잘 돌봐다오. 너희들에게 계속 도움이 될 거야.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밤나무는 계속 자랐습니다. 민철이와 민호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나무를 돌봤어요.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밤나무는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아빠, 학비가 걱정이에요. 걱정 마라. 올해 밤 농사가 잘 됐으니까. 민철이는 밤을 팔아서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철수가 결혼할 때도 밤나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밤나무가 있으니까요. 그해 가을 유난히 풍성했던 밤 덕분에 철수는 멋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철수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진우였어요. 진우가 5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저 밤나무가 누가 심었는지 아니? 몰라요,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셨단다. 진우 아버지보다도 훨씬 전에. 진우는 신기해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 언젠가 소중한 후손들이 태어날 걸 아시고 미리 선물을 준비해 두신 거야. 진우는 밤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이 큰 나무였어요. 진우야, 너도 나중에 커서 나무를 심어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 진우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해 가을 온 가족이 함께 밤을 땄습니다. 4대가 함께하는 밤 딱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민철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제일 큰 밤을 골라서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날 밤 가족들은 둘러앉아 밤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할아버지가 젊을 때 심은 나무 하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그러게. 그때는 우리도 몰랐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민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진우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나도 나무 심을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무슨 나무를 심을까? 사과나무요. 달콤한 사과가 열리는. 그래라. 하지만 사과나무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 괜찮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진우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다음 해봄, 진우는 정말로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밤나무를 심으셨던 자리 옆에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도 약속할게요. 이 나무가 제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도록 잘 키울게요. 진우는 작은 손으로 사과나무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나무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벌써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족을 지켜보며 매년 가을이면 변함없이 달콤한 선물을 안겨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우의 사과나무가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우의 아이들에게 줄 또 다른 선물이 되어줄 거예요. 제10장 웃음 잃은 마을.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만 하고 아무도 웃지 않는 거예요. 김서방, 내 소가 내 밭을 망쳤어. 뭐라고? 내 소는 그런 짓 안 해. 아침부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댁, 빨래 넣을 때 내 마당에 물 떨어뜨리지 마. 참, 그 정도로 뭘 그래. 옆집 길이도 매일 싸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해서 자꾸 다퉜어요. 야, 내가 내 굿을 가져갔지. 안 가져갔어. 거짓말하지 마. 마을 전체가
삐걱삐걱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신기한 모자를 쓴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을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떠돌이 광대 질거미입니다. 광대라고? 뭐하러 왔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질거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웃음을 찾으러 왔어요. 웃음을 찾으러? 웃을 게 뭐가 있다고?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질거미는 보따리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공들과 긴 막대기, 그리고 요상하게 생긴 모자들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질거미가 공 3개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신기하네. 사람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거미는 공을 돌리면서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을을 둘러보니까 모든 분들이 너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웃음을 어디다 숨겨뒀나요? 웃을 일이 없는데 뭘? 김서방이 투덜거렸습니다. 아하,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질거미가 김서방에게 다가가서 귀를 들여다보는 흉내를 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웃음이 귀 속에 숨어 있어요. 질거미가 김서방의 귀에서 작은 종을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딸랑딸랑. 정말로 종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요? 하고 놀랐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한 거지? 김서방도 신기해했습니다. 그 다음엔 박댁 아주머니에게 갔습니다. 아주머니의 웃음은 여기 있네요. 질거미가 아주머니의 앞치마에서 예쁜 꽃을 꺼냈습니다. 어머나, 내 앞치마에서 꽃이. 박댁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너희들의 웃음은 어디 있을까? 질거미가 한 아이의 주머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아하, 여기 있구나. 주머니에서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와!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질거미의 재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긴 막대기를 코 위에 세우고 비틀비틀 걸어 다녔습니다. 어머! 떨어질 것 같은데. 조심해요. 사람들이 걱정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질거미가 일부러 비틀거리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막대기가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질거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하! 드디어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아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질거미가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어요. 히히히!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번엔 질거미가 이상한 모자를 써봤습니다. 토끼 귀가 달린 모자였는데 귀가 움직였어요. 깡총깡총. 저는 토끼 광대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토끼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어머, 저런. 할머니들도 웃음이 나왔어요. 푸아. 이번엔 어른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질거미는 계속해서 신기한 재주를 보여줬습니다. 손수건이 비둘기로 변하는 마술도 하고 작은 인형들을 조종해서 춤을 추게도 했어요. 와, 인형이 진짜로 춤춰.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들은 점점 더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질거미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큰일 났네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웃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을이 둥둥 떠오를 것 같아요. 질거미가 우스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하,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해가 지자 질거미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함께 해보는 게 있어요. 질거미가 큰 천을 꺼냈습니다. 이 천을 모두 함께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천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천이 위아래로 물결치자
그 위에 예쁜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우와, 너무 예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박수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부터 다투던 김서방과 이웃이 서로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질을 부렸나 봐. 나도 미안해. 사소한 일로 화를 냈네. 박댁 아주머니와 옆집 아주머니도 서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다퉜을까?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요. 아이들도 서로 장난감을 나누어 가지며 놀았습니다. 너도 내 굿을 가지고 놀아. 고마워. 나도 내 팽이 빌려줄게. 질거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을 같네요. 그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질거미 씨, 어디서 오셨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다녀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어디 가세요? 질거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또 다른 웃음 잃은 마을을 찾아가야죠. 그냥 여기 사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질거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제 일은 웃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웃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질거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서 와. 같이 놀자. 오늘도 날씨가 좋네. 하하. 그런 일도 있었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웃었고 서로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새로운 사람이 마을에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서는 웃음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질거미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웃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였죠.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질거미를 만나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질거미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 그곳에서는 매일이 축제 같습니다.